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칭 사연살롱 애청자 주부입니다. 여러분은 기적을 믿으세요? 저는 살면서 기적 따위는 저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사는 것이 불행했거든요. 집이 가난하기도 했지만 그것보다 마음이 힘들어 저는 불행했고, 저희 불행에는 부모님이 원하지 않았던 자식이라는 이유가 가장 컸어요. 저희 친엄마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들을 낳아주면 거액의 돈을 받는 조건으로 저희 아빠와 합방을 했었죠. 아빠는 4대 독자로 손이 귀한 집 아들이었어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돌아가신 할머니는 가난해도 꼭 대를 이을 손주는 낳아야 한다며 유일하게 재산으로 갖고 있던 집을 팔았고, 그렇게 친엄마가 아들을 낳기만을 학수고대하다가 어이없게도 제가 태어나기 한 달 전 교통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제가 아들이 아닌 딸이었던 거였어요.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안타깝다고 해야 할지. 아무튼 아들이 아닌 딸을 낳은 친엄마는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할까봐 몸조리도 끝나지 않았는데 핏덩이 같은 저를 두고 야반 도주를 했고, 도망을 가면서 집안에 돈 될 만한 것들을 모두 챙겨 나갔대요. 분명 그 중에는 할머니가 아들 낳아준 대가로 주려고 마련해 놓은 돈도 있었을 거예요. 저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집안은 발칵 뒤집혔고, 설상가상으로 아빠의 본처인 저의 법적인 엄마는 도저히 저를 자기 손으로 키울 수 없다며 돌도 안 된 저를 두고 또 집을 나갔다는데, 아빠는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아들이 아닌 딸이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저를 미워하고 원망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저는 아무 잘못이 없었는데 말이죠. 아빠는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가 없었나 봐요. 저만 보면 그렇게 제 탓을 하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부모의 사랑 같은 건 바랄 수도 없는 처지였고, 그렇게 구박만 받으며 6살이 되었는데, 다른 친구들은 유아원이다 유치원이다 하면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때 저는 비어있는 놀이터에서 혼자 놀았어요. 당시 아빠는 저에게 관심 없다는 듯 신경 쓰지 않았고, 근처에 사는 아빠의 누나인 고모가 저를 챙겨줬었는데요. 고모도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은 처지라 저를 어디 보내주지는 못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빠가 출근하고 고모가 챙겨준 아침밥을 먹고 나면 항상 혼자 놀이터에 가서 익숙하게 혼자 놀았고, 그러다 딱 봐도 제 또래로 보이는 친구를 보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죠. 그런 아이들은 저처럼 혼자 놀이터를 오는 일이 없어서 저는 멀뚱멀뚱 그 아이가 부모님으로 보이는 어른들에게 챙김을 받는 모습을 부러운 눈으로 봐야만 했어요. 그리고 어린 마음에 나는 왜 저런 집에 태어나지 못하고 우리 집에 태어났을까? 라고 생각하며 서러운 마음을 혼자 추스르고는 했는데요. 옆에서 배운 거라고는 아빠가 저에게 했던 원망뿐이라 저 역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디로 향해야 할지 모를 원망을 쏟아내곤 했어요. 그러다 아빠는 다니던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하셨고, 말이 사직이지 거의 해고나 다름이 없었죠. 그 후 아빠는 하루 종일 집에 박혀 술만 드셨어요. 아빠는 퇴직금을 모두 술값으로 쓸 작정인지 매일 술을 사서 집에서 마셨어요. 조용히 마시면 좋으련만 항상 술에 좀 취했다 싶으면 무슨 앵무새처럼 같은 말을 반복하더군요.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 꼴이라고. 너 같은 것만 없었으면 나 이렇게 되지 않았어. 책임지라고.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지. 아빠는 만만한 6살 아이에게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아빠는 그게 주사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렸던 저는 그런 것을 알 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 역시 그런 아빠를 미워하며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요. 한 번은 매일 술에 쩔어있던 아빠가 배가 아프다며 응급실에 실려가게 된 일이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아빠가 실려가는 모습을 무슨 구경이라도 난 듯 보고 있었어요. 저는 솔직히 싫지만은 않았어요. 저렇게 병원으로 갔으니 적어도 며칠은 아빠와 떨어져 지낼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 팔자는 그런 팔자인지 어린 저를 고모는 혼자 집에 둘 수 없어서 당신의 집에 데려갔고 거기엔 또 다른 불행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고모가 아닌 고모 식구들의 눈치였죠. 고모는 당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맏며느리였어요. 그리고 저보다 나이가 많은 언니 오빠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중 오빠가 항상 저를 괴롭히는 주범이었어요. 야, 너는 왜 니네 집에 안 가? 여긴 우리 집이야. 아, 너 집 없지? 그럼 너 거지냐? 우리 집에서 밥 얻어먹는 거지야? 아니야, 나 거지 아니야. 그럼 빨리 니네 집에 가. 우리 집에서 먹는 거 축내지 말고. 너 식충이가 무슨 뜻인 줄 알아? 우리 할머니가 너 식충이라고 부르는 거 몰랐지? 저는 정말 어이없게 식충이 뜻을 몰랐어요. 눈치는 있어서 그게 결코 좋은 뜻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순간 화가 난 저는 그동안 당한 서름 때문인지 오빠는 어른이 아니라 괜찮다고 생각했는지 어디서 그런 힘이 솟아났는지도 모르게 있는 힘껏 오빠의 팔을 물어버렸어요. 그러자 오빠는 엉엉 울기 시작했고 고모의 집은 한바탕 난리가 나게 됐는데요. 그 일 때문에 고모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야 말았어요. 고모는 어떡하든 어린 저를 데리고 있으려 했지만 평소 오빠를 애지중지하던 오빠의 할머니이자 고모의 시어머니는 절대 저를 데리고 있을 수 없다며 불효령이었고 고모도 힘없는 며느리였기에 그렇게 저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아빠는 병원에서 퇴원을 하셨죠. 저는 또다시 아빠와 살게 되었어요.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라고 얼마 지나지 않아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지금도 또렷이 기억나요. 통지표를 받던 날이요. 아직 한글을 몰라 그 종이에 뭐가 적혀 있는지도 몰랐던 저는 그저 통장 할아버지가 초등학교 입학하라는 종이라는 그 한마디에 얼마나 좋았는지 저희 집이 있던 그 골목을 해가 질 때까지 방방 뛰어다녔죠. 이리 가나 저리 가나 구박뿐인 저였지만 어린 마음에 학교는 이보다는 훨씬 좋을 거라는 어떤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적어도 학교에 가 있는 동안은 아빠와 떨어져 있을 수 있고 그 시간만큼은 아빠의 모진 말을 듣지 않아도 된다니 제가 학교에 가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학교에 가기 싫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싫다고 했지만 저는 할 수만 있다면 학교에서 살고 싶었어요. 학교에 다니면서 처음으로 어른의 애정어린 관심을 받게 되니 그게 참 따뜻하더라고요. 저에게 애정을 주신 어른은 당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선생님이셨어요. 담임선생님은 아주 예쁜 아가씨 선생님이었는데 선생님의 손은 항상 따뜻했어요. 선생님에게서 언제나 좋은 향기가 났는데 선생님을 그리고 학교를 그렇게 좋아하다 보니 국어면 국어, 산수면 산수,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공부를 제 안으로 빨아들였어요. 그러면 또 선생님은 저에게 한껏 칭찬을 해주셨죠. 그런 순환 속에 살면서 처음으로 행복하다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의 반작용처럼 나쁜 것이 따라온다고 좁은 동네에 저에 대한 소문은 이미 저희 반에 퍼질 대로 퍼져버렸어요. 그렇다 보니 저에겐 다가오는 친구가 한 명도 없더군요. 자연스레 늘 학교에서도 외톨이 신세였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한 남자아이가 저희 반에 전학을 오면서 처음으로 친구가 생기게 되었어요. 안녕? 난 김석현이야. 넌 이름이 뭐야? 난 초희, 박초희. 이름 이쁘다. 우리 친구할래? 처음이었어요. 저에게 친구하자고 누군가 먼저 손을 내민 경우는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그 손을 덥석 잡고 싶었는데 언젠가 이 아이도 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집에 대해서 소문을 듣게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친구가 되자고 손을 내민 그 아이의 손을 잡지 않았어요. 그러자 석현이는 무슨 오기인지 매일매일 저에게 친구하자고 저를 졸졸 따라다녔어요. 한 번은 저희 반에서 저를 가장 싫어하는 여자아이가 석현이에게 저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큰 소리로 떠들었어요. 마치 저에게 보여주려 했던 것처럼이요. 저는 그 소리가 듣기 싫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길로 교실 밖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석현이의 말에 발이 교실 바닥에 딱 붙고 말았죠.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는 건데? 야, 너는 안 싫어? 쟤네 아빠 백수에 맨날 술만 먹어. 우리 동네에 모르는 사람이 없다니까? 아마 니네 부모님도 아실걸?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난 그냥 초이 아빠가 아닌 박초이랑 친구하고 싶은 건데. 아이씨, 답답하네. 그러니까 박초이 쟤네 아빠가 그런 사람이라고. 넌 그런 사람 딸이랑 친구하고 싶어? 난 친구하고 싶어. 우리 반에서, 아니 이 학교에서 난 박초이랑 제일 친하게 지내고 싶어. 왜? 예쁘잖아. 너보다 박초이가 훨씬 이뻐. 너도 알지? 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심장도 어찌나 쿵쾅쿵쾅 뛰는지. 교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제 심장 소리를 들을 것만 같았죠. 그리고 저는 석현이를 바라봤어요. 그러자 석현이는 성큼성큼 저에게 다가왔고 또다시 해맑은 얼굴로 이렇게 말했어요. 야, 오늘도 나랑 안 놀 거야? 난 너랑 놀고 싶은데. 라고 하는데 조금 전 석현이에게 제 이야기를 하던 여자아이가 어이없고 화난다는 듯 교실 뒷문을 쾅 닫으며 나가버리지 뭐예요. 통쾌했어요. 난생 처음 느껴보는 통쾌함이었죠. 마치 뭐에 홀린 듯 석현이가 내민 손을 잡았어요. 그 후 저와 석현이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저에겐 석현이는 처음 가져보는 친구이자 세상 유일한 제 편이었어요. 그리고 저와 석현이는 중학생이 되면서 각자 다른 학교에 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었고 어느덧 제 마음속에 석현이를 그냥 단순한 친구가 아닌 그 이상으로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석현이에게 자기 집에 가자는 제안을 받게 되었죠. 사실 그렇게 오래 친구로 지내면서 서로 집에 가는 일은 없었어요. 저야 뭐 석현이를 집에 데리고 갈 처지가 못 됐고 석현이는 남자라 그런지 저에게 자기 집에 가서 놀자는 소리는 선뜻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런 소리를 듣게 되니 그러겠다는 말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내심 석현이네 부모님도 우리 아빠에 대해 알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재빨리 다음에 가겠다고 거절을 했는데 생각해보면 언제나 석현이는 자기가 하고 싶으면 기어코 하고야 마는 아이였어요.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석현이네 집 대문 앞에 서 있었어요. 석현이 집 대문은 초록색 페인트가 발라진 예쁜 대문이었는데요. 대문이 열려 그 안으로 들어가니 그 안은 더 예쁜 작은 꽃밭이 있었어요. 아, 이런 집에 살았구나. 저는 내심 부러운 마음을 표내지 않으려 애썼고 그렇게 석현이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죠. TV 드라마에서나 봤던 화목한 가족이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떨리는 마음으로 석현이의 부모님에게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혹여 저를 보고 마음에 들지 않아
다음부터는 어울리지 말라고 하시는 게 아닐까? 걱정을 한 바가지 하고 있었는데 석현이 어머니는 그런 저에게 먼저 다정하게 말을 걸어주셨죠. 어서 와. 우리 아들 여자친구 얼굴을 드디어 보네. 엄마, 그냥 친구야. 그래, 누가 뭐래? 초이 여자잖아. 그래서 여자친구라고 한 건데. 너 수상하다. 우리 엄마 또 장난친다. 난 가끔 지나가다가 몇 번 본 것 같은데 이제야 정식으로 인사를 하네. 내가 초이 온다고 해서 맛있는 떡볶이 해놨어. 떡볶이 좋아해? 네, 좋아해요. 잘 됐다. 그럼 석현이랑 놀고 있어. 내가 금방 차려서 갖다 줄게. 아, 문은 꼭 열어놔라. 초이는 걱정이 하나도 안 되는데 우리 석현이를 아줌마는 믿을 수 없네. 엄마, 나도 동감이야. 지금 보니까 우리 아들이 여자친구를 얼굴 보고 만들었네. 전혀 순수하지가 않아. 아빠! 그날 처음으로 알았어요. 이런 이상적인 집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런 집에 사는 석현이를 저는 부러워했는데 석현이는 다른 의미로 부끄러워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야, 니네 부모님 엄청 좋으시다. 근데 장난을 또 엄청 쳐. 자식이 나 하나라 맨날 나한테만 그런다니까. 보기 좋기만 한데 뭘. 난 하루라도 좋으니까 이런 집에 딸로 살고 싶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제 스스로 깜짝 놀랐어요. 정말 무의식 중에 혼자 떠들었거든요. 하지만 석현이는 별로 개의치 않아 했어요. 언제나 석현이는 늘 한결같이 그랬어요. 제가 집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우는 날이 있어도 늘 똑같이 저를 대해줬어요. 처음에는 남자애라 어떤 위로의 말을 하는 것이 부끄러워 그런 줄 알았는데요. 시간이 지나 석현이를 계속 겪어보니까 석현이는 자기가 아니라는 판단이 들기 전에는 항상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게 평소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석현이 부모님도 마찬가지셨고요.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드는 동시에 대단하다는 생각이 함께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아이의 일인데 부모로서 그런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저는 그 후 석현이를 만나면서 종종 석현이 집에 놀러가 함께 공부도 하고 또 함께 게임도 하며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어요. 석현이는 인문계에, 저는 실업계에 진학을 하게 되면서 점점 더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었어요. 사실 저도 인문계 학교에 가고 싶었어요. 성적도 인문계 고등학교에 갈 만큼은 차고도 넘쳤고요. 하지만 대학까지 생각할 형편은 아니었어요. 그동안 고모의 도움을 받아 학교에 다녔던 저는 차마 고모에게 인문계에 가고 싶다는 말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은 꿈도 꾸지 못한 채 취업을 하게 되었죠. 그러는 사이 석현이는 대학에 가고 군입대도 했어요. 그리고 저와 석현이는 오랜 친구 사이를 청산하고 연인 사이가 되었는데 저는 오래전부터 석현이를 좋아했기에 군대에 있어 자주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사귄다는 것이 태어나 가장 행복한 일이었죠. 그리고 감사하게도 여러모로 차이가 나는 저를 석현이 부모님은 좋게 봐주셨어요. 석현이를 만나러 면회라도 가게 되면 늘 저를 불러 함께 가시곤 했어요. 그럴 때면 석현이 어머니는 마치 제 친엄마처럼 저에게 챙겨주셨어요. 나는 딸을 꼭 갖고 싶었어. 근데 석현이 낳고 더 이상 애를 낳지 못해서 초이를 보면 언제나 딸 같다. 너 내 딸 할래? 어허, 석현이 알면 팔짝 뛸라. 딸이 아니라 며느리 할래냐고 물어야지. 아, 그렇네. 내가 번지수를 잘못 짚었네. 석현이한테는 비밀이다. 두 분은 그렇게 저를 이미 며느리로 생각하셨어요. 저도 은근 그러고 싶은 마음이 많았는데요. 차마 그 마음을 표현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석현이가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을 졸업한 후 저희는 결혼 이야기를 할 정도로 깊은 사이가 되었고, 당시 석현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조금 위기에 놓이게 되었죠. 너희는 신경 안 써도 돼. 니들 신혼집 정도는 우리가 마련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니들은 예정대로 결혼 준비나 잘해. 알았지? 라며 석현이 어머니, 즉 예비 시어머니는 오히려 저희를 안심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에 저는 욕심이라고는 하나도 부리지 않았어요. 제가 먼저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신혼집 따로 필요 없어요. 석현이도 찬성해야 될 일이지만 저는 어머님 아버님이랑 같이 살고 싶어요. 뭐? 너 설마 돈 걱정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거라면... 아니요. 저 진작부터 그러고 싶었어요. 항상 저한테 잘해주셨잖아요. 제가 불편한 게 아니시다면 같이 살아요. 아, 신혼인데 둘이 살아야 좋지. 석현이 넌 정말 괜찮아? 초이가 그러고 싶다잖아. 난 초이가 원하면 상관없어. 벌써 지 마누라밖에 모르네. 얘, 안 되겠다. 내가 눈꼴이 시려서 안 될 것 같아.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웃었어요. 그리고 그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저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결혼식을 올렸어요. 어릴 때부터 부러워하기만 했던 집에 들어가 가족으로 함께 살기 시작했죠. 시어머니는 엄마 없이 자란 저에게 마치 친엄마가 생긴 듯 저를 챙겨주셨어요. 말로는 딸을 갖고 싶었던 당신의 소원풀이라고 하셨는데, 그래서인지 시장을 가시거나 어디 모임이 있어 나갔다 오시면 꼭 제가 먹을 간식과 제가 하면 어울릴 것 같은 액세서리를 사가지고 오셔서는 지나가는데 네 생각이 나잖아? 이거 하면 우리 딸이 얼마나 예쁠까? 그렇게 생각하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미 계산을 하고 있더라고. 라며 저를 정말 딸처럼 대해주시는데, 아, 이게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신 마음을 항상 감사히 생각했습니다. 저 역시 시어머니가 아닌 제 진짜 어머니라고 생각하며 잘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한 번은 남편과 시아버지가 질투를 하기도 했어요. 내 참 서러워서 나도 며느리한테 잘하고 싶은데 이건 뭐 기회가 있어야지. 아빠, 나도 있어. 나는 오죽하겠어. 이럴 줄 알았으면 따로 사는 건데 요즘은 내가 정말 장가를 간 게 맞나 싶다니까. 나도 그렇다. 너만 마누라 뺏긴 게 아니야. 아버님, 죄송해요. 저 아버님한테도 늘 감사하게 생각해요. 알지. 내가 왜 모르겠니. 그리고 솔직히 많이 고마워. 내가 니들 결혼할 때 진짜 좀 많이 힘들었거든. 근데 네가 이렇게 우리랑 같이 살자고 해주고 또 우리 집에서 딸 역할까지 해주니 내가 그냥 좋아서 장난친 거야. 에이, 아버지 혼자 그러기야. 난 장난 아닌데. 나 내년엔 분가할 거야. 그래, 너 혼자 나가 살아. 나가고 싶은 사람은 나가야지. 안 그래요, 여보? 그렇지. 내가 가끔 네 엄마랑 싸우면 놀러 갈게. 진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결같이 초이만 좋아하지? 누군 아닌가? 지금 떠올려도 눈물이 나요. 너무 행복해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사람들은 도대체 저의 어떤 면을 보고 저를 좋아해 주는 걸까요? 그런데 세상은 또 제가 행복한 꼴을 볼 수 없는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의 중심엔 저희 친정아빠가 있었죠. 친정아빠는 무슨 염치인지 제가 시집을 가고 나서는 저뿐만 아니라 남편에게 노골적으로 돈 얘기를 하셨어요. 그것마저도 남편이 얘기를 하지 않아 도통 모르고 살다가 한 번은 우연히 남편의 급여 통장에 찍힌 출금 내역을 보고 너무 의아해 물어보면서 알게 되었어요. 자기야, 이거 뭐야? 100만 원, 30만 원, 50만 원, 300만 원? 무슨 돈을 이렇게 뽑았었어? 아, 그게 친구가 급하다고 빌려달라고 해서.
친구? 누구? 내가 모르는 자기 친구가 있어? 아, 군대 친구. 저는 남편을 오래 만났기에 남편이 거짓말을 할 때 얼굴에 나타나는 표정을 알아요. 그래서 더욱 남편을 추궁했죠. 남편은 도저히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저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놨어요. 아버님이 급하다고 하셔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이잖아. 가족? 말도 안 돼. 자기도 알잖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근데 자기한테 돈을 달라고 했다고? 난 괜찮아. 그래서 일부러 얘기 안 한 건데. 했어야지. 내가 자기 얼굴을 어떻게 보냐? 있어봐. 내가 당장 아버지한테 가서 다신 그런 짓 못하게 할 테니까. 그런데 그때였어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더니 등줄기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호랑이도 지 말하면 온다더니 저희 친정아빠는 술에 잔뜩 취해 제가 사는 시댁으로 무작정 쳐들어왔고 시부모님은 난감한 얼굴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 순간은 딱 죽고 싶더라고요. 그만 좀 해요. 진짜 해도 너무하네. 아빠가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도대체 무슨 염치로 여기까지 왔는데요. 뭐? 이게 시집을 가더니 간이 배 밖에 나왔나? 나 이래봬도 네 애비야. 애비가 딸 자식 집에 왔는데 그게 그렇게 큰일이야? 말하는 싸가지하고는. 사돈 잘 오셨습니다. 한 번은 초대해서 식사라도 하자고 하려고 했어요. 저희가 늦었습니다. 그러게요. 바깥 사돈이 생각이 참 짧으시네. 그래서 내가 하는 소리인데 나 일자리 하나만 알아봐 주쇼. 아, 먹고는 살아야지. 그래야 딸 자식한테 손도 안 벌리고. 아빠! 괜찮다. 그래요. 일하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못 구해드릴 것도 없죠. 자, 오늘은 너무 취하시기도 했고 늦기도 했으니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에이, 취하기는 누가. 말 나온 김에 나랑 한잔 합시다. 원래 사돈끼리 이렇게 술잔도 기울이고 해야 정도 쌓이고 좋거든. 다음에요. 제가 오늘은 속이 안 좋아서 대신에 조만간 자리를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에이, 거짓말. 그래도 뭐 알겠수다. 근데 가족이니까 나 10만 원만 빌립시다. 집에 공과금이 밀렸어. 저는 그 순간 할 수만 있다면 제 자신이 투명인간이 되길 바랬어요. 그만큼 그곳에 있기가 너무 창피하고 죄송했고 저는 그런 친정아빠를 밖으로 끌어내고 싶었거든요. 연신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를 말려 그마저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후 저는 한동안 너무 창피해서 어지간해서는 방 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제가 걱정이 되었는지 방문 앞에 먹을 것을 가져다 놓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초이야, 너 눈치 볼 거 없다. 우리가 뭐 몰랐던 것도 아니고 막말로 네 아버지 저러시는 거 네 잘못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방 안에 숨어있지 말고 예전처럼 지내자. 응?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어릴 때 남편이 저에게 한결같이 친구하자고 쫓아다녔던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어쩌면 이 사람들은 사는 것이 불행하기만 했던 저에게 하늘이 주신 기적이 아닌가 생각하게 될 정도로요. 그리고 저는 방문을 열고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에 시어머니의 손을 말없이 잡았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그 특유의 인자한 미소를 지어주시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저를 평소처럼 대해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 후 저는 임신을 했어요. 시아버지는 이제는 니들이 분가할 때가 된 것 같다며 다른 동네에 집을 얻어주셨는데 말은 하지 않으셨지만 저희 친정아빠가 또 찾아와 저를 힘들게 할까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남편은 뒤늦게 살림을 차려 분가를 하게 되었고 저는 태교를 위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는데 그래서인지 친정아빠는 저희 거처를 몰랐어요. 찾아오지 못해서 저는 걱정 없는 생활을 누릴 수 있었어요. 남편은 임신한 저에게 예전보다
훨씬 잘해주었죠. 시어머니는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음식을 만들어주시고 청소도 해주시는데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그리고 태어날 아이는 무조건 이런 시댁 식구를 닮았으면 하는 바람에 늘 기도를 했어요. 제 기도가 하늘에 닿았는지 저희 아들은 생긴 것도 하는 짓도 지 아빠를 쏙 빼다 닮았어요. 그러다 저희 아들이 돌이 되어 갈 즈음 고모에게서 친정아빠가 결국 술 때문에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저는 임종이고 뭐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시부모님이 저를 설득하셨어요. 네가 무슨 마음에 그런지는 안다. 그래도 지나고 나면 자식이라 후회가 될 수 있어. 너도 자식 키우는 부모잖니? 가서 아버지랑 마지막으로 인사는 해라. 이 아버지도 네 시엄마랑 생각이 같아. 미우나 고우나 너 낳아준 부모님이시잖아. 그냥 네가 불쌍하다 생각하고 가서 떠나시는 마음 편하게 해드려라. 저는 솔직히 그런 설득에도 마음이 동하지 않았어요. 크면 클수록 어른이 되고 나서도 제가 겪은 일은 너무나 부당하고 서러운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시부모님의 뜻을 거스르고 싶지 않았던 저는 제 진짜 마음을 숨기고 형식적으로 병원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이젠 큰 소리칠 기력도 없는지 친정 아빠는 눈만 감았다 떴다를 반복하시더군요. 제가 병원을 다녀온 날 저녁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가운데 쓸쓸하게 마지막을 보내셨어요.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사셨는지 아빠를 찾아오는 문상객도 별로 없었죠. 그렇게 늘 저를 힘들게 했던 아버지를 하늘로 보냈어요. 그리고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아이 키우며 제 삶을 살았죠. 제 아이가 대학 입시를 준비할 즈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글쎄 치매가 왔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평소랑 다를 것이 없는데 치매라니.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서서히 시작된 시어머니의 치매는 급속도로 진행이 되면서 급기야 저를 못 알아보시게 되었고 전에는 절대 하지 않으셨던 막말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야, 너 누군데 내 집에 있어? 썩 꺼져! 어머니, 저 초이예요. 초이? 그게 누군데? 아, 너 내 서방한테 꼬리치는 년이지? 너 잘 만났다. 시어머니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셨는지 제 머리채를 잡으시고는 절대 놓아주지 않으셨어요. 상태는 점점 심해지셔서 말로만 듣던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자 시아버지가 먼저 저에게 시어머니를 시설로 보내자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시어머니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게 최선이다. 어차피 네 시어머니 기억도 다 날아갔어. 그리고 아마 진짜 속마음은 그런 모습을 우리한테 보이고 싶지 않을 거다. 그건 내가 제일 잘 알아. 아버님, 그래도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여보, 자식은 나도 힘들다. 우리 그냥 엄마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곳에 모시자. 편하다고 누가 그래. 결국엔 우리가 힘들어서 포기하는 거잖아. 나는 싫어. 손 많이 가도 돼. 어머니한테 막말 들어도 나는 괜찮아. 난 그냥 어머니가 계속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 아가. 아버님, 제가 더 잘할게요. 저 하나도 안 힘들어요. 제가 제 손으로 어머니 모실 수 있게 해주세요. 저 이참에 왔다 갔다 안 하고 다시 집으로 들어올래요. 시아버지와 남편은 제가 고집을 부리자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를 시설에 보내는 것을 포기했어요. 점점 포악해지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져가는 시어머니를 저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모셨습니다. 야 이년아, 담 내놔. 너 나 굶겨 죽이려고 작정했지? 너 내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냐? 어머니, 제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요. 저한테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금방 밥 해드릴게요. 미친년, 지랄하고 자빠졌네. 저는 밥 먹은 지 1시간도 되지 않았는데도 배가 고프다는 시어머니의 요깃거리를 준비하려 주방으로 갔어요. 제 등 뒤에는 저를 향해 욕설과 난폭한 말을 던지시는 시어머니가 있었지만 저건 다 병이 그런 거지 절대 시어머니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최면을 걸며 저는 몇 번이고 무너지지 않으려 애를 썼었죠. 그러다 딱 한 번 이상하게 시어머니가 조용했던 때가 있었어요. 평소처럼 창문 너머로 당신이 직접 키운 화분을 보고 계셨는데 표정이 미묘하게 슬퍼 보이시더라고요. 하지만 끝내 저를 알아보는 기적은 없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시어머니는 기분 좋은 낮잠을 주무시는 듯 편안한 얼굴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손이 어찌나 따뜻한지 금방이라도 눈을 뜨고 저에게 초이야 라고 부르실 것만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의 손에 온기가 사라질 때까지 남편이 말리고 시아버지가 말려도 그 손을 놓지 않았어요. 이 손을 놓으면 이젠 영원히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으니까요. 그렇게 시어머니를 보내드렸어요. 친아빠의 장례식 때도 그러지 않았는데 저는 마치 내 안에 무언가가 사라진 듯 가슴에 큰 구멍이 난 사람처럼 마음이 허전하더군요. 남편도 어머니를 보낸 후유증이 컸는지 예전 같지 않고 밖으로 도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부부 사이에 거리가 생겨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꿈속에 나타나셨어요. 치매에 걸리기 전 제가 익숙하게 알던 시어머니의 그 모습 그대로요. 저는 저를 향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괜찮다는 듯 미소를 짓는 시어머니에게 엉엉 울며 그동안 감사했고 더 잘해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을 몇 번이고 되풀이하며 말했어요. 그러자 말씀 없이 가만히 제 손만 어루만져주시던 시어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시고는 고맙다. 그리고 우리 집 남자들 마음이 많이 약해. 네가 잘 보살펴주렴. 부탁하마. 내 딸 그동안 수고 많았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꿈에서 깨어나도 그 말씀이 너무나 또렷해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그것이 시어머니가 저에게 하고 싶었던 마지막 인사가 아니었을까? 그 길로 시어머니가 가시는 길 편안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그동안 엄두가 나지 않아 건드리지 않았던 시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기로 큰 마음을 먹었어요. 사실 시아버지가 표는 내지 않으려 하셨지만 정말 많이 힘들어 하셨거든요. 시어머니의 물건을 버리지도 또 갖고 있지도 못하겠다며 시어머니의 물건을 안 쓰는 방에 모두 갖다 놓으셨거든요. 시아버지께 간밤에 시어머니 꿈을 꾸었고 가시는 길 당신 물건이라도 잘 정리해드리면 제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말씀드리니 시아버지는 그러라고 하시면서 잠시 외출을 하셨는데 한 10분쯤 지났을까 현관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무슨 환각인지 착각인지 문이 열리자 그대로 시어머니가 들어오실 것 같은 기분에 저도 모르게 울컥해왔는데 시아버님이 외출하는 중 지갑을 깜빡하셨다고 들어오시는 거였어요. 너 우니? 그러게 너무 힘들면 다음에 해라. 아니에요. 조금 전에 문이 열리는데 어머님이 들어오시는 것 같아서 잠깐 울컥했어요. 저 괜찮아요, 아버님. 에휴, 참 고맙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너를 딸처럼 아꼈구나. 사실 나는 네가 우리 집에 오기 전에 괜찮은 아이인지 확신이 없었어. 아무래도 환경이라는 것이 무시를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구나. 우리 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아이면 우리도 좋아하게 될 거라고. 환경 같은 거 신경 쓰지 말고 너를 딱 너로 봐주자고 했었는데 너만 놓고 보니 너는 참 예쁘고 착한 아이였어.
그래서 나도 너를 딸처럼 생각했다. 내가 앞으로도 네 시어머니 목까지 아비로서 잘하마. 그러니 너도 힘내. 네, 고맙습니다. 저도 아버님한테 잘하는 딸 같은 며느리가 될게요. 원래 며느리와 시부모님은 이런 관계인가요? 주변에서 보면 참 그러기도 쉽지 않던데. 저는 무슨 복에 이런 좋은 분들을 만나 이런 호강을 하고 있는지. 그동안 제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한 것이 부끄럽게만 느껴졌어요. 그리고 어머님의 물건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하는데 어머님이 쓰시던 가계부에서 여러 개의 편지 봉투가 우르르 쏟아졌어요. 가만 보니 저희 시어머니는 잔돈이 생기거나 빳빳한 새돈이 생기면 그걸 따로 편지 봉투에 담아서 비상금으로 챙겨두셨더라고요. 그 비상금으로 제가 먹을 간식과 제 옷, 또 제 머리핀을 사가지고 오셨구나 생각하니 시어머니가 너무 귀여워서 절로 미소가 지어졌는데요. 그 중에 편지 봉투 하나가 제 눈에 콕 하고 들어왔어요. 그 봉투에는 삐뚤빼뚤 제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우리 딸 초이야, 나는 지금 큰 미로 속에 갇혀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무작정 너한테 편지를 남긴다. 무슨 말을 처음에 써야 할까? 막막한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너에 대한 고마움이야. 어디서 너 같은 귀한 아이가 내 며느리가 되었을까? 난 아무래도 전생에 좋은 일을 아주 많이 한 사람인가 봐. 그리고 미안하다. 내가 너를 식구로 받아들일 땐 그저 너를 한없이 사랑하려고 했었는데 어느새 나는 모질병에 걸려 너에게 짐이 되었구나. 나는 어쩌다 이런 꼴이 되었을까? 하지만 아가, 이게 운명이라면 나는 받아들이련다. 그리고 이 말을 꼭 하고 싶어. 행복해라. 꼭 행복해. 내 아들이 부족할 수 있고 내 남편이 나 같지 않을 수 있지만 믿어주렴. 그 사람들은 너를 나보다 더 오래 많이 사랑해줄 사람들이라는 거. 내가 너를 참 많이 사랑했다. 우리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는 시어머니랑 며느리 말고 엄마랑 딸로 다시 만나자. 그때는 내가 너를 더 많이 사랑해줄게. 초이야, 고맙고 미안하고 또 부탁하마. 꼭 건강하고 행복하렴. 그리고 내 기억이 언제 날아갈지 모르겠지만 내 가계부에 돈이 제법 들어있는 봉투가 있다. 그 돈은 초이 네 거야. 네가 집안 형편 때문에 대학을 못 간다고 했을 때 내 마음이 많이 아팠어. 그래서 돈을 모았지. 비록 턱없이 부족한 돈이겠지만 네가 아직도 공부에 대한 마음이 있다면 이 돈으로 다시 공부를 시작하렴. 똑똑한 네가 나는 참 많이 아까웠다. 부디 엄마 마음이 너에게 전해지길. 너희 엄마가 되고 싶었던 시엄마.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내려가는 것이 아까웠어요. 이 편지를 다 읽어버리면 더는 시어머니의 말씀을 들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몇 시간을 들여 몇 번을 읽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당부대로 다시 공부를 시작하고 다른 식구들과 건강하고 행복하게 놀라고 시어머니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방황하는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편지를 보여줬어요.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그날 이후로 마음을 다잡겠다고 결심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은 우리 가족들은 시어머니의 마지막 바람처럼 서로를 아끼며 사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노력 끝에 만학도로서 올해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어요. 대학을 졸업한 후 저에겐 어떤 기회들이 찾아올지 참 설레는 요즘입니다. 그래서인지 시어머니가 많이 보고 싶은데 만약 시어머니가 저에게 행복하냐고 물어봐 준다면 저는 감히 어머님 덕분에 더없이 행복하다고 대답하고 싶어요. 불행한 어린 시절 탓에 세상의 기적은 그냥 희망 고문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이렇게 짧지도
길지도 않은 시간을 살아보니 저에게도 분명 기적은 존재했어요. 어릴 때 남편을 만난 것도 기적이었고, 친엄마 같은 시어머니와 든든한 아버지 같은 시아버지를 만난 것도 기적이었죠. 그리고 제 속으로 낳은 저희 아이도 기적 같은 존재임이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자 이젠 기적을 믿지 않는다는 말을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디 여러분에게 가까이 있을 그 기적을 저처럼 늦게 알아차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려요. 늘 하루가 행복한 기적이길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